북한이 오늘 새벽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한때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예정 낙하 지점을 못 미친 어청도 서쪽 해상에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우리 군이 인양에 나섰습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 전역에도 대피 경보가 내려졌다가 20여 분 만에 정정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발송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이후 경보 해제를 다시 알리면서 상황 파악 전까지는 경계 경보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며 오발송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10건 넘게 불거진 선관위가 오늘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위급 수사 의뢰 여부와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이 포스코 하청업체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금속 노련은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경찰봉을 휘둘러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쳤다고 비판했지만 경찰은 사무처장이 정글에서 쓰는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오히려 경찰관들이 다쳤다며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걸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전 8시 5분쯤부터 발사에 실패한 북한 군사정찰 위성의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보완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유엔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이른 아침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방공호로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40분 넘게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아침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평온한 아침은 강력한 경보 사이렌 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백령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보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농사 모내 끝나고 이제 물 보러 다니거든요. 논에 나가 있는데 그때 한 6시 한 반 됐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요즘 그 북쪽에서 거르고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는 7시 10분까지 4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고 강력한 경보였다고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쪽에서 막 이제 전투기 넘어오를 때 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뭐 이렇게 그 어떤지 그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인 가족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근 백령도 일대에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3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령도 관내 28군데 방공호에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처럼 어르신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시 10분에 사이렌이 멈추고 50분이 지난 8시쯤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대피하고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슴 졸였던 1시간 30여 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깬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서울시에서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아침 6시 41분에 발송된 문자인데요. 6시 32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단 발송 시점 자체도 9분 늦은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2분 뒤 또 한 번 요란한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재난 문자가 발송됐죠. 이번엔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가 오발령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경보 상황이 아닌데 실수로 잘못 보냈다는 취지인 거죠.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실제 서울시는 경계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해명은 엇갈립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이번 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게 아니었다고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달랐습니다. 오발령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미사일 발사체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고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서 시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확인한 뒤에 해제하는 게 비상 상황에선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3차 문자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발송이 됐습니다. 아침 7시 25분 경계경보가 해제됐다고 알린 건데요. 오발령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엇갈리는 주장 속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문자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오늘 아침 서울의 모습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 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 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매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오늘 새벽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잘못 발령됐다가 번복된 걸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소식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도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접속량이 평소보다 10배나 폭증해서 대처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네이버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정작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접속이 안 된 것입니다. 뉴스 화면이 정말 안 보였거든요, 계속. 다른 서비스보다 뉴스를 계속 검색했는데 뭐 특정 기사 한두 개 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서비스가 안 되고. 네이버가 밝힌 접속 장애 발생 시각은 오전 6시 43분. 정상적으로 작동한 건 그로부터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접속 장애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에 집중됐고 PC는 서버가 달라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인은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 2분 전 서울시에서 오발송한 경계 경보. 네이버 관계자는 새벽에 접속량이 평소 대비 10배가 증가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대처하는 데 5분가량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피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면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네이버 정도쯤 되는 기업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 설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도 찾아야 되고. 네이버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트래픽이 조금만 늘어도 자동으로 비상체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상황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쏜 발사체는 예고했던 낙하 지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새벽부터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시기라던가 이런 걸요. 이 북한은 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6시 한 27분 정도 발사한 걸 알고 있고 한 8분 정도
비행하다가 예. 추락했다. 예. 이것은 북한이 밝혔지요. 예. 또 우리 그 군 당국도 예. 그것을 확인해줬고 막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의 이런 그 우주 발전은 쏘았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요인은 그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고 또 연료에 문제 있다. 이렇게 밝혀 있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러한 결함을 확인하는 이상 조만간에 재발사하겠다.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이런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새벽에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 북한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보통 이 로켓 추진체가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예. 아마 2단 추진체에 있어 가지고 연료 개통 네. 또는 추진체에 문제 있다. 이렇게 북한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이것은 인공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로켓 추진체의 문제가 있다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러한 것을 그 보완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다음 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또 실패했다는 걸 인정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보통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북한은 조그마한 성공도 예. 대성공으로 포장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조그만 실패도 대실패로 폐마하는 이러한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한 2시간 반 만에 구체적으로 네. 결함의 원인부터 또 재발사 이까지 밝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이렇게 밝힌 그러면 그 하나의 그 이유랄까요? 또 이 배경 또는 그 북한의 그 이 전략적인 의도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 있는데 예. 이렇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실패를 밝힌 것은 첫째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실패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은 또 이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온갖 억측의 이런 난무를 사실은 좀 차단해 보겠다는 막 그러한 것도 내포되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조만간에 다시 이러한 기술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재발사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티나게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티나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성공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2단 엔진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계기시마다 이 관련 기구에 대해서 방문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인공위성 자체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로켓 추진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탄도성 미사일 대다수가 로켓 추진체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실전 배치되었다는 측면까지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과연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총체를 봤을 때.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에 경계 경보가 서울에 발령이 됐었는데 이게 오발송인지 아닌지 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다음 일정상 오늘은 질문을 2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최가영 기자님. 네, TBS 최가영입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하실 건가요? 예,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경위로 해서 오늘과 같은 경계 발령이 됐는지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발령일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에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용재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김용재입니다. 이번에 행안부는 아침에 서울시 문자로 오발령이라고 정의 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있다가 재난 문자를 해제했습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우리 부시장단을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자 이제 서울에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가 발령을 했다가 행안부에서 오발송됐다라고 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가 잘못한 거냐, 서울시가 잘못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의 발표대로 보면 서울시가 어떤 잘못 판단을 해서 이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실무자 문책할지 이렇게 물었는데 정확한 경위 파악을 먼저 해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이어진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북한의 우주발사체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 실패 사실을 빠르게 인정한 것, 그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도 여느 나라처럼 위성을 쏜 거야.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저기 그 북한 입장에서 예. 이 실패 비록 그 밝혔지만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주관하면서 현지지도 많이 했고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 상태에서 위성도 아니고 이 소위 말해서 로켓 추진체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충격이 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성 이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엔과 또 그리고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뭐 자위권 운운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이것은 주권 국가 누구에게도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국을 주로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는 이것은 그 소위 말해서 탄도성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는 유엔 안보리 내부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그래서 규탄을 하고 있죠. 아마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발사 시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발사 이 시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이제 공식했죠. 그러나 그 갑자기 그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6월 곧 발사하겠다. 그렇다면 6월 1일부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6월 1일이 아니라 5월 30일 그것도 새벽 6시 27분 발사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북한이 5월 31일 날 정해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6월 1일 날 D-Day로 정한 상태에서 아마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갑자기 하루 땡긴 것인지, 또 아니면은 뭐 포괄적으로 이 지금 이제 한미를 중심으로 한 PSI라든지 이런 갱메릴 훈련 이런 훈련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맞대응 차원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6월 1일 날 D-Day로 잡았는데 6월 1일 날 기상 조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당겨가지고 5월 30일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추정이고 상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뭐 속이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북한이 이미 다 그 발사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발사 지점이라든지 낙하 지점이라든지 이것을 다 공개했는데 기술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 실패를 하면서 북한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발사하겠다. 이 시점이 언제라고 전망하십니까? 빠르면은 이미 북한이 예고한 대로 6월 11일 이전이 될 수 있고 조금 늦으면은 뭐 6월 내 이렇게 될 수 있고 더 늦으면은 올해 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 이 재발사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인공위성의 문제보다도 2단 추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2단 추진체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해서 한번 놀랬기 때문에 또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 봤을 때 아마 6월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는 또 기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후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7년 전에도 이 위성을 발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측됐던 파악됐던 어떤 그 발사체의 궤도랑 이번에 예상됐던 궤도랑 비교하면 좀 발사체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 그다음 위성의 덮개, 페어링의 낙하 지점, 2단 추진체 낙하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지점이 변화된 건 있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검증하고 이런 확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좀 약간 발전은 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상에서 인공위성 실물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하려면은
적어도 해상도가 1m 내가 돼야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한 30에서 50cm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의 해상도는 한 3m 내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위성에 대한 기술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 과학 렌저, 이런 카메라 예. 뭐 이런 것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주에서 찍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에 어느 정도 부분까지 식별이 될 거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북한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그 실패한 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게가 얼마나 정도 되는 걸 모르겠어요. 위성의 무게. 예예. 혹자들은 뭐 한 300kg 내다 생각하고 또 혹자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을 생각하고. 네. 그러나 우리 누리호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실용위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kg, 1톤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1톤 미만일 경우에는 과연 실용 위성으로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 우리 다수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한 300kg 정도 이런 걸 할 때 실용 위성으로서는 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닌가였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1톤 미만일 가능성을 또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그 이 1톤 미만과 1톤 이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싣고 가는 로켓의 이 추진체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예. 우주 보면은 추진체의 힘은 상당히 약한데 로켓 그 인공위성의 무게는 상당히 그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비록 이 2단 추진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군이 이 잔해물을 수거하려고 지금 현장에 가서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잘 되면 그 위성의 모습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위성의 그 모습까지 드러나는 잔해물인지 네. 아니면 로켓, 다시 말해서 1단, 2단 추진체 낙하된 뭐 이러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제가 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마 북한이 적어도 이 추진체인 로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해물이 떨어가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공위성 이것은 아마 자체 폭발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인공위성의 잔해물 수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 현지 점검에 나섰던 유구키 시찰단장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진행했던 현장 점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인데요. 유 단장은 오염수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장비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알프스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농도를 측정한 원데이터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 1회 진행하는 제거 대상 64개 핵종에 대한 최근 4년 동안의 운전된 설비 자료 그리고 주 1회 측정하는 검출 이력이 많은 10여 종의 핵종에 대한 처리 전과 이후의 농도에 대한 최근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프스를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고 했는데요. 알프스를 운영한 이후에 발생했던 주요 고장 사례 8건과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고장이 나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돼 있고 수동으로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도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추가 자료도 확보한 것 등을 볼 때
과학적,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렇다면 시찰단의 결론은 무엇인가 일 텐데요. 하지만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 단장은 장비는 설계대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시찰단 20명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1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30년 동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특히나 수산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많이 안 찾으세요. 방류도 정말 한몫해요. 연락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고 이러시니까.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놓은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는 좀 덜 된 거는 사실이죠. 일본서 건너오면 방사능 수치를 한 10단계 걸쳐서 올라오니까 잡수시는 아무런 인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해도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꺼름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걱정이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더 깐깐하게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이게 먹거리가 우리 직접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걱정돼요. 소비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국내산이랑 일본산 두 개가 있으면은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어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에선 오염수를 둘러싼 우려가 더 큽니다. 손님 중에 한 몇몇 분들은 하루에도 이거 후쿠시마 원전수가 생기면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을 때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현지를 방문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알프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치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생계와 직결되는 상인도 매일 반찬을 준비하는 소비자도 근심 속에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 3월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2023 WBC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둔 야구 대표팀이 대회 기간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KBO는 선수 3명에게 경위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프로야구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어떤 의혹이 나온 겁니까?
네, WBC 대표팀 투수 3명이 대회 기간 일본 도쿄에 술집을 찾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처음 나왔는데요. 호주전 전날인 3월 8일 밤 술집을 찾아 호주전이 열린 9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주전 당일이자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자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대표팀은 첫 상대 호주에게 7대8로 진 데 이어 우승국 일본에는 4대13으로 대패했습니다. 호주전에는 투수 7명이, 일본전에는 10명이 등판했습니다. 네, 논란에 대해서 KBO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KBO도 어젯밤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허구현 총재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KBO는 언급된 선수 3명에게 경위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KBO 관계자의 말입니다. KBO는 철저하게 개별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 속에 귀국한 WBC 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의혹에 한마음으로 선전을 응원했던 야구팬들은 허탈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길을 막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막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 3명에게 정글에서 쓰는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봉에 맞아 이마에 상처를 입어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노총 금속노련 측은 오전 10시에 사측과 교섭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진압하고 김 사무처장이 제압된 뒤에도 경찰봉을 휘둘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동안 헤맨 끝에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 접수 10분 만에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의식이 있던 A씨를 수원 아주대병원 등 종합병원 11곳에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 무렵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무인기 공격을 받아 건물 2채가 부서지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른 아침 무인기 한 대 공격을 받아 일부 건물이 약간의 손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보르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도 일부 지역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방공망이 작동해 무인기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 바로 앞을 가로지르면서 위험한 비행을 하는 모습을 미군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군 RC-135 정찰기 코앞으로 중국군 J-26 전투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과 이후 미군 정찰기가 흔들리는 상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지난 26일 남태평양 공해 상공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던 정찰기 앞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위협적인 비행을 하며 항로를 차단했다고 시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외 활동 시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포항과 속초가 21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